그럼 여기까지 들어보셨으면 미국 주식 투자할 만한가요? 예, 예. 다행입니다. 예.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아니라 그러면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연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미국 주식으로 은퇴를 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Y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What이잖아요. Whatstock이잖아요. 어떤 주식을 생각하기 전에 그러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선택하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 지금은 테슬라가 최고인 것 같고 엔비디아가 최고인 것 같은데 과연 5년 후에도 최고일까? 논리가 구성되어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테슬라가 지금은 논리적으로 잘 가고 있어요. 근데 5년 후에 보니까 에이 이거 글러먹었어요. 내 논리랑 안 맞아. 팔아야죠. 그때 가서 더 논리 좋은 걸 찾으면 되거든요. 주식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고 지금 있는 기업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계속 재봐야죠. 얘도 재보고 쟤도 재보고 어떤 애가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투자 종목의 선정 기준을 4가지로 한번 압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그 기업이 들어가 있는 시장이죠. 시장이 크지 않으면 기업이 아무리 1등을 해도 독점을 해도 매출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의 잠재력입니다. 근데 시장의 잠재력이라 해요. 제가 시장의 사이즈라고 안 그랬잖아요. 시장의 잠재력. 잠재력과 사이즈는 다릅니다. 사이즈는 큰 것만 있으면 되는 건데 잠재력은 클 건데 아직 안 큰 거예요. 전기차.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숫자는 1년에 몇 대죠? 1년에 판매되는 자동차의 숫자는 거의 1억 대입니다. 1억 대인데 거기서 지금 전기 자동차는 10%? 뭐 많이 집계되는 데는 15%라 그러고요. 적게 얘기한 데는 7, 8%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사이즈는 엄청난데 아직 이거를 전문용어로 침투율이라고 합니다. penetration rate. 침투율이 너무 낮잖아요. 10%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90% 먹을 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남들이 다 먹고 끝난 게 아니라 이런 시장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인공지능처럼, 전기차처럼, 메타버스처럼. 두 번째,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2020년에 10년 동안 10배 성장할 종목을 추천하고 망했던 이유입니다. 너무 몰랐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3개월 동안 온라인 강의를 들었잖아요.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에서. 물론 이제 성장주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가 배운 거는 성장주 투자할 때는 하나만 보면 된다. 왜냐면 성장률 체크하는 건 쉽잖아요. 그냥 어닝 보면 나오잖아요. 작년 대비 85% 올랐다. 누구나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영원할 것인가. 그거를 전문용어로 경제적 해자라 그러는 거죠. 경쟁 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어떠한 방어막이 형성되어 있는가. 너무나 좋은 시장이고 먼저 진출해서 막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쉽게 뺏어갈 수 없는가. 이게 성장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그때서야 배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성장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도 좋고 경제적 해자가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과연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앞서 나갈 것인가. 뭐 때문에 성장할 것인가.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로 이것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주환원. 자, 주주환원은 뭐냐? 기업에 투자한다는 건가?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깐만 이거를 까먹고 있는데 기업에 투자할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업 A가 있는데 너 한 10%만 네가 투자해라. 그러면은 내가 순이익에 10% 줄게. 이게 주식이에요. 100%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기업의 100%를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순이익의 100%가 내껴져. 그런데 기업의 10%만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순이익의 10%가 내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주환원이라 그러는 거죠. 주주환원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사주 매입이 있고 또
또 하나는 배당이 있죠. 근데 보통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이 그 순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진 않아요. 왜? 미래를 위해 투자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성숙 단계에 이르면 이게 거의 100%까지 가까이 가는 거고. 투자 안 해도 되는 시기에 오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주환원이 가능한가. 주주환원이 가능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순이익도 봐야 되고 현금 흐름도 봐야 되고 ROE도 봐야 되고 ROE는 Return on Equity입니다. Return은 순이익이에요. Equity는 자기 자본, 내 돈입니다. ROE가 사실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PER을 소개하고 PSR을 얘기했는데 난 잘 모르겠다. 열심히 설명하는데 난 몰라. 그러면 ROE만 보세요. ROE가 제일 쉽습니다. 왜? 예금하고 똑같아서. 아까 equity, ROE에서 E가 equity라고 했잖아요. equity는 내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이건 사람이건 내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요, 내 돈이. 그럼 1,000만 원 갖고 뭐 대학원에 가는 방법도 있고 1,000만 원을 은행에 가서 적금을 드는 방법도 있고요. 그 1,000만 원 갖고 미국 주식을 사서 10%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1,000만 원 가지고 글쎄요 뭐 책을 사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적금을 선택했어요. 그럼 1,000만 원을 가지고 적금을 하면 요즘에 한 5% 나오나요? 안 나와요? 4%? 3%? 네. 그러면 4% 준다고 쳐보죠. 그러면 ROE가 4%예요. Return on Equity.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는가 1년에. 그거를 ROE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러면 미국 주식은 역사적으로 ROE가 몇 프로죠? 10%죠? 네. 미국 주식은 10%잖아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1,000만 원 투자하면 1년에 얼마 버는 거죠? 10%면? 1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게 미국 주식이요. 여태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 중에 건강한 기업들을 보면요. ROE가 막 30%, 40% 하는 데가 많습니다. 걔네들은 1,000만 원 가지고 1년에 400만 원만 이렇게 벌어요. 그런 기업을 투자하면 되겠죠. 물론 지금 당장 400만 원을 다 나눠주진 않아요. 왜? 미래를 위해 투자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믿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난 잘 모르겠다. 주식 너무 어렵다. ROE만 보시면 됩니다. ROE랑 하나 더. 부채 비율. 왜냐면 ROE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딱 두 개거든요. ROE가 높다는 거는 내가 가진 돈에 비해서 리턴이 많다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돈에 비해서 리턴이 많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리턴이 많거나 내가 가진 돈이 적거나. 내가 가진 돈이 적으면 뭐가 많겠어요? 부채가 많겠죠. 기업은 돌아가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채가 안 많은데 ROE가 높아요. 그러면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너무 어려우면 주식이 어려우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의 선정 기준을 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적인 시장을 우리가 이렇게 찾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각종 기관에서 어떤 시장이 좋대더라. 그리고 보고서도 막 만들어줘요. 이 시장은 얼마나 클 거고 그 근거는 뭐고 뭐 리서치를 어디서 했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그래프는요. 2020년에 캐시우드가 만든 거예요. 3년 됐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여기 그 연도랑 한번 봐보세요. 2020년 바로 옆에 Artificial Intelligence가 있어요.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캐시우드는 실제로 2020년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Artificial Intelligence를 써놨으니까 2023년을 맞췄어요. 순서도 맞췄죠. 아직 에너지 스토리지, 로보틱, 뭐 지놈 시퀀싱, 블록체인 이런 거 안 나왔는데 인공지능 가장 먼저 떴잖아요. 4차 산업혁명 키워드 중에. 근데 그 순서까지 맞췄어요. 근데 캐시우드는 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구조적으로 캐시우드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데이터거든요. 데이터가 없는 4차 산업혁명은 없습니다. 클라우드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뭐든지 데이터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데이터가 제일 많은 기업은 빵이에요. 메가테크 기업. 근데 캐시우드는 빵을 사라고 얘기를 못하죠. 왜냐면 빵을 사라 그러면 QQQ를 사면 되잖아요. QQQ는 수수료가 낮습니다. 그러면은 비싼 돈 주고 뭐하러 캐시우드에 펀드를 삽니까? 그냥 QQQ 사면 되지. 겹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았을 거예요. 설마 몰랐겠어요? 빵 기업이 주도한다는 거를.
그래서 안타깝지만 뭐가 일어날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처에 빵을 넣지 않으면서 캐시우드는 완전히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또 딴 데에서 발표한 거예요. 스타터스 인사이트라는 데서 앞으로는 이런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것이다. 보시면 인공지능이 가장 높은 퍼센티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인공지능이다. 그리고 나서 증강현실, 가상현실은 아시죠? 이 메타버스 얘기하는 거죠. 증강현실이라는 거는 실제 생활을 증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안 보이는 게 막 보여요. 데이터가 뜨고 조금만 더 가면 뭐 편의점이 있어요. 설명도 해주고 여기서 지금 보고 계신 건 뭐예요?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모바일폰의 화면이 여기 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증강현실이고요. 가상현실은 현실하고 완전히 차단이 되고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고글을 얘기합니다. 메타에서 만드는 거. 그 두 가지가 13% 정도로 굉장히 앞으로 가망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로보트가 10%, 사물 인터넷,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 11%, 네트워크 연결은 뭐 네트워크 연결은 쉬운 거고요. 빅데이터는 우리가 잘 아는 팔란티어라든지 뭐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기업이죠. 저 밑에 보시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있잖아요. 디지털 트윈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컴퓨터 안에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똑같이 트윈으로 쌍둥이. 그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트윈이 왜 중요하냐? 실제에서 해보고 싶은데 위험해서 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가상세계로 옮겨서 해보는 거예요. 무한정. 잘 될 때까지. 팔란티어가 잘하는 게 그겁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계속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팔란티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빈 라덴 잡을 때 이렇게 계속 돌려봤어요. 어떻게 하면 빈 라덴을 잡아서 처형시킬까. 그래서 한 뭐 10만 가지를 해봤겠죠. 케이스 스타디를. 그랬더니 그 중에서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어. 그래서 그대로 실행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디지털 트윈이다. 뭐 3D 프린팅은 아실 거고요. 엣지 컴퓨팅은 클라우드의 반대말입니다. 클라우드는 전 세계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에 모으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돈을 많이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클라우드가 생기면서 생긴 게 사스 기업이잖아요. 소프트웨어 기업. 옛날에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하려면 자기 기업에 서버가 있었어야 돼요. 엄청나게 커다란 컴퓨터가 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가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없잖아요. 컴퓨터를 막 수억 원어치 사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클라우드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그냥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다가 저장해 놓고 그냥 앱만 만들면 됩니다. 그게 이제 클라우드잖아요. 엣지는 반대입니다. 엣지는 하나하나의 이런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에다가 컴퓨터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도 컴퓨터가 들어가고 진공청소기. 진공청소기 혼자 막 다니잖아요. 컴퓨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닐 거 아니에요. 가다가 지가 충전 다 떨어지면 가가지고 다시 충전하고. 이게 엣지 컴퓨팅입니다. 비슷한 말로 사물 인터넷도 비슷한 거예요. 사물에다가 인터넷을 연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엣지 컴퓨팅은 꼭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아도 진공청소기는 인터넷 안 되잖아요. 그래도 되는 거를 엣지 컴퓨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게 앞으로 중요하다. 이런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미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의 잠재력이 있는가? 엔비디아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는가? 그걸 알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잠재력이 있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도 시작에 불과한가? 인공지능 시장의 규모는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35배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 얘기는 인터넷 시장으로 창출된 가치에 비해서 7배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너무나 나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엔비디아를 1년 전에 못 샀는데 이미 3배가 올랐어. 끝. 엔비디아는 창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35,000%가 올랐어요. 35,000%가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 늦었어라고 생각했겠어요. 우리는 그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300% 올랐는데 이게 떨어질 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또 100%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원래 이렇게 3배 올랐으면 1배 떨어지고 또 3배 오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끝났다고 보기엔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큰 시장인데,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그리고 인공지능이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가지고 솔루션을 만드는 거죠.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되는 건지 여기 전문가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인공지능은 이겁니다. 데이터를 막 여러 개 갖고 있어요. 그러면 공통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다. 그러면 파란불이 켜지니까 자동차가 서더라.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돌리면요,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 거, 아, 파란색 이꼴 스탑. 그래서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는 거거든요. 아, 파란색은 쓰는 거구나. 그러면 데이터가 계속 늘면 늘수록 인공지능은 더 똑똑해지겠죠. 더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지금 데이터를 모은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클라우드가 나온 적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기업 내에 존재하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 중에 반은 클라우드에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서버의 모든 데이터가 다 아직도 거기에 있어요. 밖으로 못 나오고. 이런 데이터가 언젠가는 클라우드로 다 갈 텐데, 그러면 그때 가서 인공지능은 지금보다 배 이상 똑똑해지겠죠. 그래서 아직 인공지능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는 시기상조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이 있죠.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아마존이 알렉사에다가 드디어 자연어 처리 모델을 접속시킨답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거였는데, 알렉사 집에 있으신 분들 알겠지만 말은 잘하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말이 정해져 있죠. 이제 알렉사가 이제 조금씩 똑똑해진답니다. 이제는 예를 들어서, 아유, 알렉사 추워 이러면 온도를 올려준대요. 그러니까 대화형 로봇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알렉사가. 그래서 아마존도 여기 끝에다가 제가 띄워줬습니다. 인공지능하고 GPU는 일부러 띄었어요. 인공지능 최대 수혜자는 엔비디아지만 엔비디아가 들어가면 나머지가 너무 죽으니까 그냥 아예 GPU도 10년간 18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33.8% 정도 될 거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 다음은 전기차. 아까 말씀드렸죠. 침투율이 지금 10%밖에 안 된다. 2030년이 되면 드디어 반반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전기차 반, 내연기관 반. 근데 일부 국가에서는 생각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나라가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30년 됐는데 한 70% 정도 전기차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그거겠죠. 얼마나 충전소가 많이 느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기차 발전 속도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2030년 정도 되면 전체 자동차 시장의 규모는 1억 2천만 대 정도가 될 거로 지금 추산을 합니다. 1년에 팔리는 차 수가 1억 대를 넘을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 전기차가 5천만 대에서 6천만 대 정도가 될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테슬라가 600만 대, 700만 대는 팔지 않을까. 그 얘기는 한 10%는 테슬라가 아닐까. 관련 기업은 테슬라, BYD, 리오토, 온세미컨덕터, 나비타스. 이건 물론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자율주행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은 2032년 정도 되면 2.3조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35% 정도 매년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관련 기업은 테슬라, 엔비디아는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데이터 갖고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GPU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버를 껴놓은 이유는 논리 딱 하나입니다. 우버는 이미 생태계를 조성해 놓고 있잖아요. 한국 분들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카카오 택시 타고 다녀서. 우버는 이제 영국이나 뭐 미국 같은 데 가면 그냥 택시 탄다 그러면 우버 타는 거예요. 이미 쫙 깔려 있으니까. 음식 배달도 우버로 해요. 이제 식료품 배달 쪽도 그쪽으로 슬슬 우버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이제 우버가 쫙 깔리잖아요. 쫙 깔린 상태에서 자율주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그러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쉬운 파트너는 우버죠. 우리 시스템 갖다 써. 그죠? 그냥 우버 입장에서는 그냥 깔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버한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구글, 아마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율주행과 관련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사물인터넷은 규모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1빌리언이니까 241억 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물인터넷이라는 거는 지금은 인터넷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사이에만. 근데 나중에 가면 사물하고도 사물이 연결되고 사물하고 사람이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는 50억 명 정도가 돼요. 근데 얼마 안 돼서 2030년 되면 사물이 241억 개가 인터넷에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람의 수의 몇 배예요, 그러면? 한 5배. 엄청난 거죠. 이게 왜 엄청나냐면 지금 50억 명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이게. 50억 명까지 가는데. 한 20년 걸렸네. 그죠? 근데 그거를 지금 몇 년 안에 241억 개로 늘린다잖아요. 이거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거죠. 거기에 관련 기업은 반도체 기업이 대부분이겠죠. 거기에 뭐 삼사라 같은 플릿 매니지먼트는 운송 기업 얘기하는 겁니다. 운송 기업하고 사물을 연결하겠다. 이런 기업입니다. 5G는 이제 뭐 6G 시대니까 그냥 퉁쳐서 5G라고 부르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6G가 7G가 되고 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끊김이 없는 인터넷이 연결이 돼야만 모든 스마트가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 스마트는 브로큰 잉글리시입니다. 스마트라는 단어는 원래 없어요. 커넥티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카는 커넥티드 카가 맞는 거고요. 스마트 홈은 커넥티드 홈이 맞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다 등장하기 위해서는 나중에는 도시 전체가 스마트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신호등이건 뭐 자동차건 다니는 사람이건 모든 게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시대가 올 텐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5G, 6G, 7G가 절대적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바닥을 길고 있는 퀄컴이 다시 한번 부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퀄컴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까지 2G, 3G, 4G를 이끌면서 영광스러운 성장을 해온 기업들입니다. 다음은 증강현실, 가상현실. 아까 그 차이점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2027년 몇 년 안 남았습니다. 한 1.2조 달러 정도로 성장할 거다. 그렇게 되면 연평균 성장률이 40%를 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메타를 투자하고 있는데 세상이 가상현실 때문에 바뀔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상이 변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에 휩싸여 있잖아요. 대표적인 거는 교육의 불평등이죠.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는 정말 교육을 못 받는 나라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불평등이 가상현실이 보급되면 결국은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팬데믹 시대처럼. 팬데믹 때는 다 인터넷 갖고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때 불평등이 어디 있어요?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은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을까. 가상현실은 결국 이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거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파리에 가서 에펠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거다. 실제로 보나 끼고 보나 똑같으면 굳이 파리에 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꿈이 아닙니다. 이미 구글에서는 마주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테크놀로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 비용이 너무 높아서 그렇지 이제는 현실하고 똑같은 정도 돼요. 되는데 이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판매를 못할 뿐이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에너지 스토리지. 에너지 스토리지도 중요합니다. 이쪽은 전 세계 선진국 국가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규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하고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테크놀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규제가 심해질 거고 뭐 지금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은 다 2025년부터는 신차 못 팔어. 내연기관 차는 이제 못 팔어.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영국의 런던 같은 경우는요. 2016년 이후에 만들어진 내연기관 차는 못 들어갑니다. 런던 안에. 배기가스가 많아서. 이제 그 정도로 세상이 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도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35%를 넘어갈 거다. 여기에 테슬라가 또 나오죠.
넥스트라 에너지, 인페이즈 에너지, 뭐 스템, 온 세미컨덕터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잠재 시장을 봤잖아요. 아, 이런 시장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한테 관심을 가져보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기업을 한번 선정했으면 구체적으로 보자는 거죠. 과연 이 기업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가?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성장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경제적 해자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해자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